안녕하세요. 책 속의 책 희망입니다. 세라 캐슬러의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저번에 읽어드렸던 5명 중 2명에 이어 다른 3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두 아이의 엄마 크리스티 이야기. 커티스와는 반대로 크리스티가 긱 경제에 합류한 것은 풀타임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문이었다. 크리스티는 대학 졸업장도 사업 미천도 없었지만 창업에 대한 열의만큼은 뜨거웠다. 특유의 도전 정신과 추진력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다 잘 안 풀리면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곤 했다. 수년 전에 출산을 앞두고 고등학교를 중퇴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일을 구하는 동안 기초생활수급비로 최대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렸다. 각종 생필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가게의 목록을 만들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고 쿠폰을 애용하고 아기 옷은 1달러 샵에서 샀다. 그러면서 캐나다 최초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해 집에서 고교 과정을 마쳤다. 남편이 임시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자 그녀는 웹사이트 제작법을 독학으로 터득했다. 그 외에도 벼룩시장에서 건져온 곰돌이 푸 인형과 스와로브스키 액세서리를 이베이에서 파는 것 같은 잡다한 사업을 벌였다. 남편이 임시직에서 풀타임 직원으로 승격돼 시급이 거의 2배로 오르자 그럭저럭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다 2007년에 불황이 닥쳤다. 남편이 일하던 공장이 매각되는 바람에 크리스티는 또다시 살림을 꾸려갈 방편을 찾아야 했다. 남편의 실직으로 당장 건강보험이 없어지게 되었고 건강보험이 없으면 다달이 250달러가 나가게 될 판이었다. 크리스티가 다양하게 하던 사업들의 수익만으로는 먹고 살기에는 무리였고 부족했다. 그녀는 늘 집에서만 일해버릇했기 때문에 집 밖에서 일해본 경험이 부족했다. 자신은 아무래도 경험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어 웬만한 일에는 부적격일 것 같았다. 그녀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온라인 클라우드 소싱 중개소인 메커니컬 터크에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기로 했다. 메커니컬 터크는 긱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로서 의뢰인들이 일감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가 그 중에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거기에 올라오는 일들은 대체로 단순하고 보수가 건당 몇 센트밖에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미지에 태그를 붙이는 일, 스프레드시트에 연락처를 입력하는 일 등이 올라온다. 명칭에서도 차이가 난다. 긱스터에서 임시 일감을 구하는 프로그래머는 원격지의 능력자로 불리지만 메커니컬 터크에서 자잘한 일을 받는 노동자는 클라우드 노동자로 불린다. 크리스티가 초반에 메커니컬 터크에서 했던 일 중에는 컴퓨터에서 수천 장의 옷과 신발 사진에 색깔 라벨을 붙이는 일이었다. 파란색 신발 사진이 나오면 파란색이라고 쓰인 라벨을 붙이는 식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실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메커니컬 터크로 큰 돈을 벌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메커니컬 터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커뮤니티는 익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그 커뮤니티의 대표 운영자였기 때문이었다. 메커니컬 터크에서 초보자는 라벨을 붙이는 것 같은 작업으로 의미 있는 수준 이상의 돈을 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는다면 크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크리스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직장을 구하자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메커니컬 터크는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집에서 혼자 업무를 보는 것만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흑인 청년 테런스 이야기. 아칸소주 듀머스의 빈곤층이 사는 곳이 고향인 흑인 테런스는 일찍부터 인종차별을 경험했다. 그가 다닌 고등학교는 백인 학생과 흑인 학생용 운동장이 분리되어 있었다.
대학교 때는 한 교수가 그의 과제물을 보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보고서를 썼을 리 없다며 낙제점을 줬다. 이후 웹 디자인을 할 때는 좋은 조건으로 일거리가 들어왔지만 의뢰인이 그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의뢰를 철회했다. 그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고향에 대해 그간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됐다. 어떤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는데도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애초에 기회를 누릴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였다. 그가 듀머스에서 보고 자란 사람들 중에는 왜 그렇게 비관적이고 의심이 많고 얼핏 봐도 의욕이 없는 사람이 많았을까? 테런스는 듀머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기원을 연구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시청에서 자료를 뒤져 과거를 들여다보니 악랄한 노예 제도에서부터 흑인에 대한 집단 폭행 등이 남긴 트라우마가 수세대에 걸쳐 한 집안을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대물림된 상처가 중첩돼 사람들을 취업 불능자로 만들었다. 테런스는 지역사회의 보탬이 되고 싶어 교회에서 아동 무료급식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쉐보레 말리부를 셔틀버스로 삼아 아이들을 급식소로 실어 날랐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이들에게 이전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르쳐 그들이 희망을 품고 서로를 좀 더 존중하게끔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혼자서 아이들을 교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부모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곧 깨달았는데 모든 부모가 그런 지원자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노력을 곱깝게 여기는 부모들도 있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15분 동안 가르치는 것으로는 깊이 뿌리내린 문화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부모의 마음을 움직여야 했다. 결국 테런스는 지역사회를 도울 길을 알려달라고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었는데 그 기도를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그 길을 찾게 되었다. 마침 그의 주일학교 수업을 참관했던 장학관으로부터 어떤 일자리가 나왔으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온 것은 하느님의 응답과도 같았다. 그를 면접한 여성은 얼마 전까지 주로 동아프리카와 인도에서 활동해온 사마소스라는 비영리단체의 일원이었다. 실리콘밸리의 사회적 기업가 레일라 자나가 설립한 이 단체는 극빈층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다. 음식 같은 것을 주면 일시적으로 육체의 필요만 충족될 뿐이지만 일거리를 주면 자존감이 생기고 빈곤에서 벗어날 길이 생긴다는 취지였다. 면접에서 테런스는 듀머스처럼 좋은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가망도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서 긱 경제가 빈곤을 퇴치하는 데 어떤 식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들었다. 노동력을 개발하려면 보통 더 많은 사업체를 유치하거나 창업을 유도해야 했지만 인터넷의 힘으로 듀머스가 그 길고 더딘 과정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사마소스는 다른 지역에서처럼 만들어진 기회를 붙잡는 방법을 주민들에게 가르쳐줄 계획이었다. 다시 말해 타국에서는 현지 노동자를 고용해 미국 회사의 프로젝트에 투입했었지만 듀머스에서 벌일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달랐다. 듀머스의 노동자들이 긱 경제를 통해 직접 기회를 찾게 할 생각이었다. 테런스는 사마소스의 면접을 본 후 2주 뒤에 교사로 채용이 됐다는 메일을 받았고 그 사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긱 경제가 자신이 사는 소도시를 비롯해 이와 유사한 지역에서 영영 사라져버릴 줄 알았던 기회를 다시 불러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청소계의 우버, 댄과 사만의 이야기. 우버나 에어비앤비의 설립자들은 사는 나라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사이였다. 긱 경제의 기업을 세운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설립자들도 기술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지만 서비스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댄과 사마는 인력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운영하는 것과 긱 경제를 서비스업에 잘 접목시킨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대기업의 사내 벤처 육성을 돕는 스타트업 개발 기업인 프리하이프에서 처음 만났다. 둘은 성향이 정반대였으나 사마는 댄의 팔팔한 기운과 창조적인 감수성이 마음에 들어 그를 영입 대상으로 추천했다. 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근면하고 능률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어 프리하이프에 들어온 지 1년도 안 되어 사만의 파트너로 승격되었다. 그 즈음 사만은 훗날 자신과 댄의 인생을 바꿔놓을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 아이디어는 흔히 구질구질한 일로 여겨지는 건물 관리업을 하자는 것이었다. 댄도 사만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건물 관리에 불만이 있던 터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면 분명히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댄도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고 최종적으로 공동 설립자가 되기로 했다. 그들은 건물 로비에 디지털 종합 관리 장치를 설치해서 그 장치를 통해 관리자가 청소업체, 유지 보수업체 등과 연락하고 작업 상황을 점검하게 하려 했다. 그 장비의 이름을 매니지드 바이 큐라고 불렀다. 그들은 매니지드 바이 큐를 이용하면 시간당 25달러의 청소부나 자벽부를 이용할 수 있고 비품 재고도 확인할 수 있다고 입주민회를 설득했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회를 대상으로 한 영업은 성과가 영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아파트가 아닌 사무실을 공략했다. 그들은 모든 스타트업에 다 전화를 걸어서 사무실 관리자를 만나 영업을 했다. 2주 동안 그들이 접촉한 15개 기업 중에서 절반 정도가 서비스를 신청했다. 매니지드 바이 큐는 아파트보다 사무실에 더 잘 맞는 서비스였던 것이다. 그러나 매니지드 바이 큐에 실제로 준비된 것이라고는 신용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웹페이지와 앱 디자인 아이디어를 담은 PDF 파일이 전부였다. 당장 신규 고객에게 약속한 사무실 청소를 하려면 실체도 없는 기술을 완성하고 청소할 인력과 방법을 마련해야 했다. 결과적으로는 노동계의 미래가 매니지드 바이 큐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지만 당시만 해도 그들은 허둥지둥 스타트업을 출범시키기에 바빴을 뿐 긱 경제라든가 노동의 진화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 일단 청소 인력을 확보하는 게 급했다. 그들은 청소 용역 업체로부터 청소원들을 합류시켰고 그들에게 큐의 청소법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며 독보적인 청소 서비스를 소개했다. 그들은 매니지드 바이 큐 아이패드 앱을 보여주며 고객이 청소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유니폼을 입은 청소원들 한 명 한 명의 얼굴 사진을 찍어 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그들은 브랜드를 알리며 청소가 깨끗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표시를 남겨주며 업체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업가들은 뭐뭐게이 우버라고 하면서 우버의 성공 사례를 자신의 사업에 접목하고 있었다. 그중 매니지드 바이 큐처럼 하청 인력을 쓰는 회사도 있었고 우버처럼 독립 계약자를 쓰는 회사도 있었다. 댄과 사만이 설립한 매니지드 바이 큐도 청소계의 우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직장이 없는 시대, 긱 경제의 사례들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직장이 없는 시대의 독립성, 유연성, 자유로움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속의 책, 희망이었습니다.